안녕하세요. 오늘은 18장 완전경쟁 요소시장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이쪽이 내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 일단 학교에서 미시경제학 또는 경제원론 들었던 사람들은 이쪽 부분을 잘 모르죠. 왜 그래? 학교 기말고사 범위가 딱 요 앞까지지. 그치? 그 다음에 경제학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잘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18장하고 19장을 우리 교재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통으로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 전에 18장 후반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550페이지. 생산요소의 공급. 네, 이제 거길 좀 봐요. 스토리는 이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생산요소 시장의 균형을 봐야 돼요. 생산요소 시장은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노동시장 또는 자본시장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단기에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요 이제 노동시장 요걸 위주로 볼 텐데 그럼 노동시장의 균형은 뭐가 만나서 결정되는 거야?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만나서 결정되는데 550페이지에 노동의 공급이 먼저 나와요. 요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 수요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 공급과 균형을 일치시켜서 여기서 뭘 결정하는 거야? 균형 임금하고 그 다음에 균형 노동 고용량 요거 볼 거야. 자, 지금은 노동 공급, 좀 이따가 노동 수요 그렇게 볼 거고요. 지우고 노동 공급에 관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노동 공급의 결정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근로소득은 그 사람의 시간당 임금에다가 그 사람의 근로시간 요렇게만 나오겠지. 맞지? 그 사람의 근로소득을 M이라고 하고 M 시간당 임금을 스몰 W라고 해볼게. 시간당 임금 시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텐데 우리 하루에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일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야? 몇 시간? 10시간? 그렇지. 24시간.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하루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24시간. 하루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24시간. 당연하지? 24시간. 가끔 나 이런 질문하면 말이야. 8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마인드지. 우리가 하루에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야. 이거 24시간 다 공부하면 쓰러질 테니까 이 중에 잠자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여가, 레저라고 해가지고 빼봅시다.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는 일하고 하지 않는 시간.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에 관한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가로축에 여가, 세로축에 소득. 먼저 하루에 최대한 여가만 즐기면 몇 시간까지 즐길 수 있어? 하루 최대 여가 가능 시간. 당연하지. 24시간. 그러면 하루 최대 벌 수 있는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시간도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겠어? 24 곱하기 W. 24 곱하기 W.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적당히 일도 하고 적당히 놀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 둘을 연결한 이 직선 어딘가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이 결정되겠지. 그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예산선이 되는 거야. 예산선.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X, Y. 주어진 소득으로 X제만 소비하면 이만큼. 주어진 소득으로 Y제만 소비하면 이만큼. 이 둘을 연결한 이 직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예산선. 예산선은 기울기가 중요하다. 뭡니까? PY분의 PX. 이때 이 소비자의 X제와 Y제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날 때 이 점에서 효용 극대화 이루어지는데 이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M, R, S, XY는 MUY분의 MUX 이퀄 PY분의
px.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선이 될 터인데 예산선의 기울기 매우 중요하겠죠. 요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거 다시 m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w 곱하기 l 더하기 24 곱하기 w가 돼서 요게 뭡니까? 예산선의 기울기.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w. 이해가요? 이때 이 사람의 소득과 여가 사이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장 바깥쪽 무차별 곡선을 선택하되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균형이 생기겠지. 이 점을 우리가 E점이라고 할 때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러봐요. MRS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MU 뭐야? 소득 MU 여가 이것이 뭐랑 같아야 돼? 시간당 임금 W랑 같아야 되겠지. 얘가 여기 그대로 매치가 돼야 돼. 그치? 이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점에서 균형이 생겼다는 말은 어떤 뜻이야? 이 사람은 지금 여가를 얼마나 즐겨요? 요만큼. 소득을 요만큼 얻고 있다는 뜻이지. 이 사람은 24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일해? 얼마만큼 일해? 요만큼 일하는 거야. 그 뒤에 문 좀 닫아줄래? 터프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요만큼이 근로시간이다.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거 아니지 그지? 여기 갖추겠는 게 뭐야? 여가니까. 요 시간은 뭐야? 여가 시간이고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개인의 노동 시간이 되는 거지. 즉 이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요만큼을 일하고 요만큼의 소득을 얻어내고 그리고 요만큼의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해가시죠? 이와 같이 개인의 노동 공급의 결정은 그 사람의 여가와 소득 사이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결정될 거다 그 얘기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변하면 이 사람이 노동시간을 늘릴까 줄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직관적으로 대답해 봅시다. 임금이 상승하면 일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시간을 늘릴까 줄일까? 일반적으로는 늘릴 가능성이 많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에 따르면. 그런데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어. 그때 이 사람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바뀔지 볼게요. 자, 시간당 임금 상승하면 첫째, 하루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하루 최대한 놀 수 있는 시간 이 24시간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뀌지. 이 점은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증가 감소?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도 증가 감소?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예산선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때 과거에 있었던 이 점, 요 균형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 그었을 때 만약에 새로운 노란색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으나 노동시간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지. 만약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요걸 A점, 요걸 B점이라고 해볼까? A점에서 만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니까 과거보다 노동시간을 더 느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기에 C점이 있는데 C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니까 과거보다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특이한 사람이지. 자, 답해보세요. 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이 점에서 A, B, C점 중에 어디로 이동할까? 답은 알 수 없어요. 그지? 그럼 뭐가 결정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가격 효과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어떤 개인의 노동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 노동 공급이라고 할까? 정확하게 노동 공급이 어떻게 바뀔지 우린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왜 이게 가격 효과입니까? 여러분 노동의 가격이 얼마야? W죠, W. 그렇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지. 노동이라는 추상적인 재화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변했을 때 개인이 노동을 더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가격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알고 있다시피 가격 효과는 실질 소득의 변화에 의한 소득 효과와
상대 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 효과로 나누는데 먼저 소득 효과를 보자면 임금이 상승하면 지금 이 근로자에게 유리해 불리해?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할 건 없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때 재화를 정상재와 열등재로 나눠야 되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화는 어떤 재화야? 노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재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가지고 이론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이자율이 변할 때 저축의 증가 감소 여부를 따질 때 저축이 정상재냐 열등재냐로 따지지 않고 뭐라? 소비가 정상재냐 열등재냐 그걸 따졌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 정상재냐 열등재냐로 따지지 않고 뭘로 따지냐면 노동의 반대, 즉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하고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로 따져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주어진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노동 시간은 자동적으로 감소할 거고, 그치?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 노동 시간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여가가 정상재면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의 소비는 증가 감소? 증가하겠지, 당연히. 정상재니까, 그치? 24시간에서 여가 증가했으니까 24시간에서 노동 시간은 오히려 감소했겠죠. 요렇게. 여가가 열등재야. 그럼 어때?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고 오히려 노동 시간은 증가하겠죠.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임금이 상승했다. 자, 내 설명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어. 그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일을 할까 놀까 고민하고 있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일 때 어떤 사람이 노동 1시간 하지 않고 여가 1시간을 즐기면 얼마의 임금을 포기해야 돼? 10,000원의 임금을 포기해야 되겠지. 이제 시간당 임금이 20,000원으로 올랐어요. 1시간 일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면 이제 얼마를 포기해야 돼? 20,000원을 포기해야 되잖아.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기회비용. 즉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가라는 추상적인 재화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증가하는 거지.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가의 소비를 줄여. 그렇지. 당연히 줄여야지. 비싸졌으니까. 줄이지. 그 말은 노동시간을 오히려 느린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 여가가 열등재래.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노동 공급을 느리는 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가가 열등재인 사람은 임금 상승하면 반드시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 그치? 자, 여가가 열등재입니다.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여? 반드시 A점으로 움직일 거야. 이해가? 예. 시험에서 이 그림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이 점에서 A점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여가가 열등재인 사람.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 문제는 요건데 말이야. 자, 여가가 정상재인 사람은 이 소득 효과의 방향과 이 대체 효과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만약에 이 대체 효과가 이 소득 효과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어때? 그 사람은 임금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는 사람이겠지. 그럼 답해봐.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면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여? 여전히 A점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나 문제는 이거지. 여가가 정상재이고 이 소득 효과가 이 대체 효과보다 더 커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그 사람의 노동 시간은 어떻게 돼? 오히려 감소하는 거야. 어디로 움직여? 이 점에서 C점으로 움직여요. 마치 뭐처럼? 기펜제처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개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고 그 재화의 정상재, 열등재 여부 그리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머릿속으로 또는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더. 이 점에서 B점으로 갔어. 자, 저 사람에게 여가는 정상재입니까? 열등재입니까? 여가는 반드시
정상제일 것이에요. 그리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크기는 서로 같을 것이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요걸 한 번 더 응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사과라는 물건의 가격과 사과의 거래량 할 때 여기가 뭐야? 사과 공급, 여기가 사과의 수요. 맞지? 그지? 그럼 이게 만약에 사과라는 물건이 아니고 노동이라는 레이버라는 물건이라면 여기에 올 가격은 뭐야? 임금 W가 되겠지. 그렇다면 노동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겨야 돼? 일반적인 형태라면 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지.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 부분을. 요걸 다시 그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노동, 여기 임금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지. 그거 봐. 여기에 따르면 어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은 반드시 증가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 그쵸? 근데 우리는 방금 뭘 배웠어?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그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깁니다. 즉 여기에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윗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 아래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첫째, 이 부분, 여기 흰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은 반드시 증가해. 그렇다면 칠판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인 거야? 흰색 부분이라면 A점으로 움직인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 칠판의 노란색 부분을 보면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노동 공급이 감소했지, 줄었어. 그런 케이스는 어디야? 이 점에서 C점으로 움직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일정 수준의 임금보다 임금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으로 꺾여지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후방 굴절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불러요.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그렇다면 이제 답해 보세요.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쉽지. 첫째, 반드시 여가는 어떤 제와야 돼? 정상제이어야 됩니다. and 그리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크기는 어떤 게 더 커야 돼? 반드시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예. 이건 뭐 시험에 단골 메뉴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걸 암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건 암기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그림으로 완전히 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필요합니까? 첫째, 여가가 열등제이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방향이 같으니까 여가가 열등제이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크기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런 부분 발생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더라도 답해보세요. 뭐가 뭐보다 크면?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기만 하면 여전히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쫓아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의 접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려보면 여기 L, 여기 W, 이와 같은 수직의 노동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이와 같은 수직의 노동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째, 여가는 반드시 어떤 제화여야 돼? 반드시 정상제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할 것이란 말이야. 그치?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저기 칠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 부분이 A점에서 아니지 E점에서 어디로? C점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이 부분이 E점에서
A점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야? E점에서 B점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 이상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야. 날 찾아와. 특별 상담을 해야 돼. 유치원이 어디냐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해가십니까?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책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겠어요. 하나 더. 혹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여가가 정상된지 열등된지를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출제자의 그 허술함을 한번 비워서주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보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풀어야 되겠지. 가장 일반적으로 여가는 정상제일까 열등제일까? 즉 돈이 많으면 더 놀고 싶어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좀 더 여가를 많이 즐기고 싶겠지.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가를 정상제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재도 뭐야? 암묵적으로 여가가 그냥 정상제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550페이지를 봅시다.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의 도출.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산선 그려져 있는데 우리 책에 이 식이 빠져 있어요. 요 식이. 이건 치명적인 미스예요.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에 관한 예산 제약식 꼭 그려주세요. 써주세요. 저게 있어야지 저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550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래프에서 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어? 20시간으로 돼 있지. 그 말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도 20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야가다 이거지. 야가다. 그렇지? 24시간. 그런 마인드. 이거 먼저 20시간으로 놓느냐 24시간으로 놓느냐 그건 뭐 개인의 차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하단에 어때요? 균형점 E.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요거야. 요게 여가 시간의 비중이고 요게 노동 시간의 비중이라는 거. 반대가 아니고요. 그걸 확인하시고. 다 됐죠? 페이지 넘기면 552페이지에서 노동 공급 곡선에 도출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후반 굴절에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그 그림 밑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쫙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 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시면 책으로 보시고 제가 필기한 게 좀 더 이해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이해하면 될 거야. 그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곡선이 바뀌는 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표시한 거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뭘 미스했어?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의 표현을 쫙 보니까 뭐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여가가 정상제라고 그냥 가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하지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라고 문제를 내더라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이야.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참고 해가지고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가가 열등제일 때 후반 굴절의 노동 공급 곡선은 도출이 가능한가? 여기 칠판 봐요.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는 뭐 해야 돼? 정상제여야 돼. 여가가 열등제면 반드시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린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거. 이렇게 별도의 참고로 할 필요도 없어, 그지? 너무 당연한 거야. 얘가지 후반 굴절의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는 정상제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가가 열등제이면 후반 굴절 할 수 없나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 밑에 심층 연구. 근로소득세와 노동 공급. 자, 칠판 다시 봐. 이 문제를 시험에 낼 때 출제자가 제가 지금 칠판에 필기한 것처럼 자, 여가가 정상제일 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내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 근데 대부분의 출제자는 말이야 조금이라도 창의성 있게 문제를 내고 싶어 하거든. 이렇게 안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어떤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그 사람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로소득세가 뭐야?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 중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한 달 월급 얼마니? 100만 원인데요. 너 그 중에 10% 10만 원 근로소득세 내라. 이게 바로 근로소득세 부과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야. 그런데 근로소득세가 10% 부과됐어. 그럼 이 사람의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은 얼마가 된 거야?
9,000원.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됐다라는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당 임금이 감소했다 그 말이지.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때 개인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바뀌겠는가의 문제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치? 한번 해볼까? 여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때 개인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부과라는 얘기는 그냥 이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거지, 그지? 자, 시간당 임금이 하락했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면 개인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거고, 시간당 임금이 이거부터 할까? 이때 여가가 정상제이면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여가 시간은 줄고 노동 시간은 늡니다.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가 열등제이면 여가 시간은 늘고 노동 시간은 줄 거다. 그 다음 대체 효과.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여가의 기여비용이 감소하고 여가는 증가, 노동은 감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걸로 그냥 풀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또는 뭐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예산선이 파란색으로 움직였을 때 A점에서 생기느냐, B점에서 생기느냐, C점에서 생기느냐, 이 차이겠지, 그지? 이걸로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다 그 말이야. 그치? 이해가지? 554페이지.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노동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개인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즉 L에 대해서 다 합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개인들의 노동 공급을 다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이 나와요. 그치? 그 다음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은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할까 가파를까? 반드시 더 완만하겠지. 그치? 수평으로 합하니까. 자, 554페이지에 있는 1번의 작은 목차 3번. 1번부터 해야 되겠네. 1번. 자, 시장 전체 노동 공급은 개별 노동 공급의 수평의 합이다. 밑줄 긋고. 여러분, 방금 칠판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개인들의 노동 공급은 후방굴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 있다.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도 후방굴자를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야? 이거 어디다가 그려야 되나? 지우면 어떤 개인의 노동 공급이 이렇게, 또 다른 개인의 노동 공급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의 노동 공급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해봐.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동 공급은 후방굴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수평으로 다 더하면 말이야. 다 더하면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은 반드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개인들의 후방굴절되는 부분이 다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별표 하나 치시고 개별 노동 공급은 후방굴절을 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은 일반적으로는 어때? 상향할 수밖에 없어. 즉 후방굴절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개별 노동 공급보다 더 완만하다. 당연하죠. 됐고 2번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 여러분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 즉 곡선의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잖아. 그지? 그럼 봐. 1번 노동의 이동 가능성이 클수록, 이런 봐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얼른 부산으로 갈 수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얼른 서울로 갈 수 있고, 뭐 대구에 있는 사람이 얼른 포항으로 갈 수 있고, 즉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특정 지역의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재빨리 증가하겠지. 그러면 노동의 공급 탄력성은 커지겠지.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질 거야. 그래서 노동의 이동 가능성이 크면 노동 공급은 완만해집니다. 이동 비용 거꾸로 낮아야 되겠지. 이동 비용이 낮을수록 곡선의 탄력성은 커지고 완만한 형태를 띈다. 3번 측정 기간.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옛날에 배웠잖아. 경작에서 고려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됐지? 지금 방금 우리가 뭐 한 거야? 우리 뭐 했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공급을 본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봐야 돼? 노동의 수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울게요.
자, 18장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 생산요소 시장 이론의 개요라는 것이 나오는데, 생산요소 시장 이론의 개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지, 그림. 그래서 가계와의 노동 극대화,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뭐 그런 그림 있잖아. 자, 가운데를 봐봐. 가운데에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이라고 한번 써봐요.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 뭐가 결정돼?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돼. 근데 그 노동시장에서는 뭐랑 뭐가 만나야지 균형이 결정됩니까?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만나야지 노동시장의 균형이 생기겠지. 그런데 노동 공급은 누가 하는 거야? 근로자가. 그치? 가게가.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 한단 말이야. 근데 가게는 뭘 추구해? 근로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기업은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싶어 하는 시장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생산요소 시장이야. 이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이 균형은, 여기에서 균형은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만나야지만 균형이 발생하고, 그 균형 하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과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이 이렇게 결정될 텐데,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은 누구야? 기업이지. 근데 기업은 뭘 추구한다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거예요. 그 다음 노동 공급하는 사람은 근로자 또는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 또는 가게의 소비자들은 뭘 추구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정된다 그 말 아니야? 방금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이거 배운 거 아닙니까? 자, 가게가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노동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어? 아하,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24시간의 예산이 주어진 경우에 그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쪽에서 MRS 여가와 소득, 얘는 MUM하고 MU 여가의 비율인데, 이게 실질 임금 W랑 시간당 임금 W랑 같더라. 그치? 요 조건 하에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여가. 요만큼이 노동시간. 이렇게 결정된 거지. 임금이 변하면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의 노동 공급이 또 변하더라. 그치? 그 다음, 기업은 뭘 추구한다고?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식은 뭐야? MR equal MC. 그치? 이 MR equal MC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결정돼요. 그런데 노동시장이니까 MR equal MC와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이 생겨. 그게 바로 뭔가 하면 MRPL equal marginal factor cost of lab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요걸 볼 거야. 요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봐. 우리는 지금 이제 노동의 수요에 관해서 볼 텐데, 노동 수요요. 여기 보면 써볼게.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는, 기업 노동 수요가 뭐야? 기업이 노동자를 더 고용할까? 적게 고용할까? 지금 그 얘기지. 여러분, 기업이 노동자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는 왜 그래? 그건 만들어야 할 물건이 많은 경우에 그렇지. 기업이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만들 물건이 별로 없는 경우에 그래. 그럼 봐.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야? 그 노동을 고용해서 만든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노동 수요도 증가할 거고,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노동 수요도 감소할 테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을 고용해서 만들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징을 이른바 파생수요라고 불러요. derived demand. 파생수요란 무엇입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서 결정된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생산물 시장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요 시간 전까지 배운 게 뭐야? 생산물 시장이지. 어떤 게 있었어? 완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도 있고 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완전 경쟁이 아닌 생산물 시장을 불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불완전 경쟁 중에서도 가장 나쁜 대표적인 시장이 뭐예요? 독점이니까 우리는 완전 경쟁이 아닌 그 반대쪽의 대표적인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봐요. 우리가 이걸 배웠어. 독점은 뭐가 문제였어? 독점의 문제는 뭐야? 첫째, 너무 작은 생산량. 둘째, 너무 비싼 가격. 셋째,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 특히 그 중에 독점 말이야. 완전 경쟁에 비해서 생산량이 작아. 그 말은 독점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기업의 생산량이 작으니까 독점은 완전 경쟁보다 노동 수요가 더 많을까 작을까? 더 작겠지. 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많을 거고 이 시장이 독점이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작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시장은 요 시장인데 우리는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항상 이쪽 시장을 같이 분석해야 돼. 이게 이제 이쪽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야. 그 다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도 있고 독점인 경우도 있다시피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 시장이 말이야. 이쪽이 또 완전 경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쪽이 어때요? 또 독점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쪽 시장을 분석할 때 이쪽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인 경우냐를 분석을 해야 되고 and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를 동시에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 복잡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시장은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노동 수요는 기업의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생 수요의 성격을 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 이거 배울 때는 말이야.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 과점이냐 그냥 이것만 분석하면 끝났는데 이제 이쪽을 분석할 때에는 이쪽 시장만 분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복잡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해야 될 케이스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첫째,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생산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인 경우. 생산물 시장은 독점인데 생산 요소 시장은 완전 경쟁인 경우.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인데 요소 시장이 독점인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독점인 경우. 이렇게. 이해가시죠?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덧붙여서 노동시장의 공급 독점의 문제하고 노동시장의 쌍방 독점의 문제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분석이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한번 더 봐봐. 이거 잠깐 지우고 이거 나중에 할 테니까 지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뭘 추구해?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식은 뭐야? MR equal MC야. 그치? 이때 MR이 뭡니까? 이 MR이 뭐야?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추가로 팔았더니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크기지. 추가 판매 수입의 크기야. 그 다음 MC는 뭡니까? 그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 즉 얘는 추가 비용이란 말이야.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과 같아야 돼요. 자, 이제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뽑아 쓸까 말까 고민할 때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역시 이윤 극대화야. 맞지? 그럼 잘 봐. 이쪽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과 같다 했어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까 말까 고민할 때에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뭘까? 똑같아. 자, 들어봐. 그냥 말로 들어봐.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 이퀄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 그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물건 하나 추가로 팔았을 때의 이득과 그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 때의 비용이 같아.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윤 극대화 조건은 아마도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의 추가적인 이득이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의 크기와 같으면 될까요? 그지? 이때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기업이 얻는 이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Marginal Revenue Product라고 불러요. MRP. 노동에 관한 것이니까 MRPL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MRPL은 뭡니까? 노동자 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Marginal Factor Cost라는 것이 있는데 이 Marginal Factor Cost는 뭔가 하면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의 추가적인 비용의 크기예요. 우리는 Marginal Factor Cost가 MRPL과 같을 때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이야. 지금부터는 뭐 하면 돼 이제? 이때 이 MRPL은 뭐고 여기에 있는 Marginal Factor Cost는 뭔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우니까 힘드시다 좀 집중하세요. 요걸 바탕으로 다음에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방금 본 MRPL이라는 개념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VMP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금은 MRPL부터 먼저 해볼게. 자, MRPL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라고 불러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기업이 얻는 이득의 크기가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MPL 곱하기 MR 이렇게 계산돼요. 구체적인 식은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내가 이쪽을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듣고 나면 잊어버려. 듣고 나면 맨날 또 질문해. 설명하잖아. 아, 네. 갔다가 1시간 후에 또 와. 근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설명하잖아. 아, 예. 3시간 후에 또 오죠.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디테일하고 이렇게 지엽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래. 큰 걸 보세요. 큰 걸. 얘는 뭐야? 노동의 추가적인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입의 크기. 근데 걔는 MPL 곱하기 MR로 계산이 됩니다. 첫째, MPL이 뭐야? MPL이 뭐야? 노동자 고용에 따른 한계 생산물이지. 한계 생산물의 의미가 뭐야? 잘 봐. 내가 사장이야. 내가 노동자 한 명을 고용했어. 그놈이 입사해가지고 말이야.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나를 위해서 만든 물건의 개수가 30개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MPL이 되는 거야. 노동의 추가적인 고용에 따르는 한계 생산물. MR은 뭐야? 그때 그놈이 만든 물건 하나를 시장에 내다 팔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크기야. 예. 그럼 봐. 만약에 물건 하나 팔면 100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빵가게 사장이야. 내가 빵가게 사장인데 제빵사를 한 명 고용했어. 그랬더니 그놈이 우리 빵가게에서 빵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빵 하나 팔면 얼마를 벌 수 있어? 100원을 벌 수 있어.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야? 10,000원이지. 그럼 그 10,000원은 뭡니까? 내가 제빵사 한 명을 고용했더니 그놈이 한 달 동안 나를 위해서 창출해준 추가적인 수입의 총 합이 되는 것이. 예. 나는 그 10,000원만큼 임금을 지불하면 어때? 손해는 아니고 내가 10,00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하면 나는 이득을 볼 거고 만약에 임금이 그 10,000원보다 더 비싸다면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겠지. 그치? 예. 그게 바로 MRPL이야. 그 다음 VMPL은 뭔가 하면 얘는 영어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불러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value, 가치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MPL 곱하기 P 이렇게 계산돼요. 첫째, MPL은 방금 봤어. 뭡니까?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더니 그놈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개수. 자, 빵가게 사장. 다시 해볼게. 제빵사 한 명 고용했더니 그놈이
나를 위해서 빵을 100개 만들었어. 근데 빵 하나 갖다 팔면요, 얼마 받을 수 있냐면 100원 받을 수 있어요. 빵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100원 곱하기 100개 하면 얼마야? 10,000. 그럼 그 10,000원은 뭡니까? 내가 제빵사 한 명을 고용했더니 그놈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 밸류의 총 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역시 나는 어때? 그 사람에게 10,000원만큼을 임금으로 줘도 손해가 아닌 거란 말이야. 그치? 이상하네. 얼핏 듣고 보니까 말이야. 얘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네. 그치?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이 뭐야? P equal MC.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면 MR equal MC.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R과 같으니까 아마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VMPL과 MRPL은 같은 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어때요? P가 MC보다 크지. 하지만 독점 기업도 이윤은 극대화하겠지. 이게 MR. 그러면 독점 기업은 P가 MR보다 크잖아. 아하, 뭔지 몰라도, 이게 아직 뭔지는 잘 몰라도 말이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면 얘랑 얘가 같은 거고, 독점 시장이라면 얘랑 얘가 서로 다른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아무튼 그게 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개념,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기업의 노동 수요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면 편해. 그 다음, 기업의 노동 수요 측면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 노동 공급 측면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마지널 팩터 코스트야. 자,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뭡니까? 한계, 요소, 비용. 어떤 뜻이야? 기업의 고용주인 내가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더니 그놈 고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총합이야. 예. 제빵사 한 명 내가 고용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달에 물건을 30개를 만들었어. 자, 일단 쓸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MPL 곱하기 MC 이렇게 계산되는데, MC는 뭐야?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MPL은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 내가 제빵사 한 명을 고용했더니 그놈이 나를 위해서 물건을 30개를 만들었어. 그치? 근데 그 물건 하나당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만큼 들어요. 그러면 물건 하나의 추가적인 생산 비용 곱하기 물건의 총 생산량 하면 노동자 한 명 뽑았을 때 그놈이 물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총 합이 되겠지, 그치? 예, 그게 바로 마지널 팩터 코스트야. 노동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마지널 팩터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가 있으니까 에버리지 코스트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도 있는데,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MPL 곱하기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계산돼요. 요게 뭐가 되냐 하면 기업이 느끼는, 다시 정확하게 쓸게. 이게 기업의 노동 공급 측면인데, 이게 좀 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건 기업의 노동 공급이 아니고 기업이 느끼는 노동 공급이란 뜻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이게 노동 공급이 아닌데 기업은 이게 노동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동의 수요 측면과 노동의 공급 측면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MRPL과 마지널 팩터 코스트가 만나야 돼요. 아니, 얘도 노동의 수요 측면이고 얘도 노동의 공급 측면인데 왜 얘랑 얘가 만나야 되나? 여러분 봐. 경작에서 발생하는 균형은 총과 총이 만나야 됩니까? 평균과 평균이 만나야 됩니까?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됩니까? 예외 없습니다. 예, 경작에 있는 모든 균형은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되는 거야. 마지널과 마지널이 만나야지만 균형이 생겨요. 가끔 보면 에버리지, 즉 평균값이 만나도 균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뭐야? 평균과 한계가 같을 때야.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경작에서 발생하는 모든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돼. 여기서의 한계값은 뭐야? 이게 한계값이지. 여기서의 한계값은 이게
한계값이. 따라서 이 둘이 만날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발생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 봐봐. 이거 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MRPL 풀면 어떻게 돼요? MPL 곱하기 MR 맞지? 여기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풀면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MPL 곱하기 MC. 이게 같아야 된다는데 이거랑 약분하면 뭐랑 뭐가 남아? MR 이퀄 MC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기업의 이용 극대화 조건은 사실상 MR 이퀄 MC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머리에 둬두고 이제부터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생산물 시장의 상황을 볼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의 경우도 있고 생산물 시장이 독점인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 그걸 분석하려고 그래. 자, 내 말 들어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장은 어디야? 여기야. 근데 왜 지금 여기를 분석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에 따라서 이쪽 노동의 수요가 바뀌겠지. 왜? 파생 수요니까. 그래서 봐.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시장은 여긴데 이쪽의 상태가 이거냐에 따라서 이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생산물 시장이 완전히 앞에서 배웠잖아. P, Q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시장에서 통보되어지는 가격을 궁금해하다가 그게 P 스타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수요 곡선과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과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일치하게 되는 거고 이때 기업의 공곡선 얘 알고 보니까 뭐랑 같아?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일치하는 이 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이 결정되는 거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P equal AR equal MR equal MC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요. P equal MR이 성립해. 근데 여기 보니까 P와 MR이 같으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VMPL과 MRPL이 같아야 되겠죠. 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P가 MR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VMPL과 MRPL이 같아야 돼. 예,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여기 보시면 VMPL과 MRPL에는 각각 뭐가 들어있어? MPL이 들어있는데 이 MPL이 뭡니까? 한계 생산물. 우리는 단기에 자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만 계속 증가시키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증가 감소? 감소한다는 걸 배웠지. 그걸 멋있는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그 말은 VMPL과 MRPL 속에 들어있는 저기 MPL이 점차 체감한단 말이야. 두 번째, MPL은 체감할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에 생산 요소 시장의 상태를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 L, 여기에 W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첫째, VMPL과 MRPL은 MPL이 체감하니까 노동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곡선이 감소할까 증가할까? 체감해야 돼. 그치? 이해가지? 예. 그리고 동시에 VMPL과 MRPL은 같아야 되니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요와 같은 VMPL 곡선이자 동시에 MRPL 곡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오, 이상하네. 지금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표시해놓고 그림은 지금 어떤 시장을 그려놨어? 노동시장을 그려놨어. 이게 무슨 이상한 경우입니까? 아니지. 지금 이 얘기야.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쪽 시장의 상태가 요렇다라는 뜻이야. 그치? 이해갑니까?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야.
VMPL과 MRPL이 같다는 거 이해가죠? 그 다음에 MPL이 체감하니까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될 거야. 그 다음 생산물 시장이 독점일 때 여러분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면 여기 P, Q 독점 기업은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하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기준으로 얘보다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곡선 그린 다음에 독점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MR과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독점 생산량, 독점 가격, 빨간색 면적 이렇게 배웠지. 요게 독점이 아니고 완전 경쟁이면 생산량 어디입니까? 이 점에서 요게 완전 경쟁 생산량, 요게 완전 경쟁 가격 수도 없이 했지. 자 여기 봐. 완전 경쟁은 독점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 즉 독점은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면 시장에서 얼마 줍니까? P만큼 주지. 근데 요거 하나 만들 때 MR은 얼마야? 요만큼밖에 되지가 않지.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면 첫째 P는 뭐보다 커? MR보다 더 커요. P가 MR보다 크니까 VMPL 곡선은 MRPL 곡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하지만 역시 MPL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면 여기에 노동, 여기에 임금이 있을 때 첫째, VMPL과 MRPL은 모두 MPL 체감 때문에 우하향하지만 뭐가 더 커야 돼? VMPL이 더 커야 돼. 따라서 VMPL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MRPL 커브는 이렇게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때 여기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라는 얘기는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라는 뜻이야. 물건 사가는 소비자가 한 명이라는 뜻이야. 지금까지 배웠잖아. 여러분 독점 시장이 뭐야? 독점은 기업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물건의 수요가 독점이야? 물건의 공급이 독점이야? 당연히 물건의 공급이 독점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물건의 공급이 독점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 봐봐. 여기.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떤 뜻이야? 노동의 수요가 하나라는 뜻이야? 공급이 하나라는 뜻이야? 그렇지. 노동의 수요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요 말을 이해해야 돼. 오케이. 요건 됐어. 방금 내가 한 게 뭡니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에 따라서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 본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뭘 봐야 되겠어? 생산요소 시장, 즉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생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완전 경쟁일 때 어떻게 행동한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이걸 그대로 응용하면 돼.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개별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어요. 개별 기업은 시장 전체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주면 이걸 그냥 자신의 주어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랬지. 그치? 이게 수평의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되는 거야. 이게 왜 공급이 아니고 수요 곡선이야? 지금 이 기업은 공급자야 수요자야? 공급자니까 공급선 자기가 궁금한 게 아니지. 이 기업이 궁금한 건 뭐야? 생산물의 수요 곡선이 중요한 거지. 그치? 예. 그럼 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뭐가 되는 거야? 수평선 형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배웠죠, 그죠? 자, 이제 봅시다. 노동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번호를 말이야, 넘버링을 1번, 2번 했으니까 여기도 요소시장 해가지고 1번, 2번 해야 될 텐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그냥 이어가지고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째,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해봅시다. 즉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야. 자 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은 임금을 결정할 힘이 없겠지. 그치? 그럼 개별 기업은 임금을 결정할 힘이 없다면 뭘 기다려야 되겠어?
시장 전체에서 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를 기다리고 있겠지. 만약에 시장 전체에서 임금이 결정돼서 통보가 되어지면 개별 기업은 아하, 그 임금이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야. 따라서 개별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노동을 수요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개별 기업은 지금 임금을 궁금해해. 그런데 임금은 시장 전체에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이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통보되는 거지. 통보. 그래서 야, 임금이 W래.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W. 그럼 봐. 이제 이 기업이 이 생산요소시장,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 잘 봐, 여러분.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지금 이 기업 말고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무수히 많다는 거야. 이 기업이 근로자를 좀 더 뽑는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노동이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근로자를 뽑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의 노동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 개별 기업은 임금을 결정할 힘이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임금이 통보되어지면 말이야, 자신은 노동고용을 느리건 줄이건 이 임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요게 자신의 주어진 운명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이 그림하고. 이때 이 기업은 지금 기업이지, 기업.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야, 공급자야?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야, 공급자야? 수요자야. 그러면 이 기업이 궁금한 건 수요 곡선이야, 아니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야? 노동의 공급 곡선이 궁금한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노동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개별 기업에.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노동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버리지가 일정 불변이면 에버리지랑 뭐랑 같아? 마지널이 같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네 번째, 노동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수요 독점 기업이라면, 자 여기 봐. 완전 경쟁에서 개별 기업은 다시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말이야, 이제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점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고, 이때는 이 에버리지 값보다 마지널 값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곡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어느 독점 기업이 수요 독점으로 행동한단 말이야? 임금과 노동 사이에서 첫째, 이 기업은 더 이상 수평의 노동 공급에 직면할 필요가 없겠지. 일반적인 노동 공급은 어떻게 생겨? 상향하는 형태를 띠잖아. 이 기업은 더 이상 완전 경쟁일 때처럼 수평의 노동 공급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여기서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때 에버리지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널 커브는 어떻게 구한다?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곡선. 이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쫓아오세요. 그렇다면 다 됐어. 잘 봐. 여기 지금 1번과 2번에서는 내가 뭘 설명한 거야? 생산물 시장이 요거냐에 따라서 이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뭡니까? 이 시장 자체가 이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야. 그치? 이해가지? 이제는 어때요?
요 네 가지 그림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첫째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이고 완전 경쟁 요소 시장이라면 자, 답해보세요. 몇 번 그림과 몇 번 그림을 조합하면 될까?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이고 요소 시장, 즉 노동 시장도 완전 경쟁이다.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 해볼게. 1번과 3번 그림을 조합하면 가로축에 노동, 세로축에 임금을 놓았을 때 첫째, VMPL 곡선은 우하향 하되 VMPL과 MRPL 어때? 같겠지. 요렇게. 요렇게 같을 것이에요. 왜?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이니까. 그치?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기업은 말이야, 임금을 결정할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임금이 W바라고 결정돼 주면, 이게 마치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주어진 운명처럼 되는 거지.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전체의 수평의 노동 공급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 동시에 이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가 된다고 그랬지. 왜 그래? 에버리지 값이 일정 불변이면 마지널 값과 에버리지 값이 같지.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마지널 커브는 어떻게 그려? 에버리지 커브와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곡선. 기울기 제로니까 2배 해봤자 제로. 그치? 이때 경작에서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되는 것이야. 여기 한계 뭡니까? 요거. 여기 한계는 요거. 그치? 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어때? 한계나 에버리지나 같지, 그지? 균형점 어디입니까? 이 점, 요렇게 해서 여기서 균형 고용량 결정 이렇게 돼. 그럼 봐.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은 임금은 결정할 힘이 없고 주어진 임금 하에서 주어진 임금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수평의 노동 공급 곡선 하에서 뭐만 결정할 수 있어? 자신의 이윤극대화 노동 고용량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야. 완전 경쟁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고 주어진 가격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거기에서 뭐만 결정하는 거야?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랑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그림이 작나? 그림 너무 크게 그렸나? 한번 그려보지 뭐. 안 그릴래? 이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생산물 시장은 독점이고 완전 경쟁의 요소 시장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럼 몇 번 하고 몇 번 그림이야? 답해봐. 2번하고 3번 그림. 그치? 해볼게. 그려보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첫째, 생산물이 공급 독점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VMPL과 MRPL이 같지 않겠지. 뭐가 더 커야 돼? 우하향하는 VMPL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MRPL 곡선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 요소 시장, 즉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이니까 여전히 개별 기업은 임금을 결정할 힘이 없고 주어진 임금 하에서 수평의 노동 공급 곡선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이자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발생하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시장 전체의 노동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 요게 만약에 생산물 시장이 공급 독점이 아니고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이었으면 여기 있는 노동 공급 곡선과 뭐가 만날 뻔했어? VNPL 곡선이 만날 뻔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 아니고 여기도 완전 경쟁이었다면 균형은 어디에 생겼을까? 여기에서 생겼을 거예요. 따라서 요 생산량,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의 노동 고용량이 될 거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인 경우보다는 독점 생산물 시장일 때의 노동 고용이 더 감소하는 거지. 그건 왜 그런 거야?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QP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마지널 레베뉴, 마지널 코스트. 독점 균형 어디야? MR 이퀄 MC. 여기가 P 독점, Q 독점. 완전 경쟁이라면 이 점에서 이렇게 결정될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완전 경쟁이라면 생산량이 많아. 그러니까 노동 고용도 어때야 되는 거야? 많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뀌니까 생산량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파생 수요에 의해서 노동의 고용도 주는 것이지.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요만큼을 고용할 때 VNPL 값은 얼마야? 요 높이가 뭡니까? 요 노동 한 단위를 고용할 때 VNPL이지. VNPL이 뭐라 그랬어? Value of Marginal Product.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할 때 그 노동 고용자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총합이야. 즉 나는 지금 노동자 한 명 고용한 말이야. 이만큼을 이득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봐. 고용주인 나는 L스타 한 명 고용할 때 이득 보는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임금도 이만큼 줘도 손해는 아닌 것이야. 근데 지금 나는 왜 임금을 요것밖에 주지 않아요? 나는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독점은 어때? 시장 지배력이 있잖아.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기업이 이득 본 크기는 이만큼인데 임금으로는 요것밖에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요만큼의 노동 고용에 대해서 이득 보는 크기는 실제로는 임금으로 치면 W 제로만큼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는 W 바만큼밖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만큼의 임금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 될 임금인데 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 멋있는 말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야. 그치? 그런데 요 임금 착취는 왜 발생한 거야?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고 공급 독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착취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공급 독점적 착취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 우리 옛날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고 독점이 되면 경제적인 비효율성 발생한다 그랬지. 자, 여기서 면적이 얼마만큼입니까?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렇다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의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빨간색 면적이 있을까? 있습니다.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래? 아주 쉬워 봐. 여러분, 지금 고용이 요만큼인데 요거 한 단위 더 고용해봐. 한 단위 더 고용하는데 기업이 치러야 되는 비용 얼마입니까? 요 높이지. 근데 한 단위 더 고용하면 기업이 얻는 이득은 얼마만큼이야? 이만큼은 이득을 얻어. 그렇지? 따라서 기업은 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시 그렇게 하면 틀리네.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단위 더 고용할 때의 비용은 요만큼이고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이만큼인데, 따라서 고용을 증가시키면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업은 고용을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그건 고용을 줄여서 임금을 싸게 고정시키고 어때요? 착취를 크게 벌여가지고 자신의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해보세요. 공급 독점인 경우에 3번을 보고 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인데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몇 번 그림이야? 1번하고 4번 그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려봅시다. 여기 L, 여기 W. 첫째,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 우하향하는 VMPL 곡선은 MRPL 곡선과 같아요.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이니까 이제는 요소 수요 독점 기업은 더 이상 수평의 노동 공급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예.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얘랑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팩터 코스트와 자신의 마지널 레베뉴 프로덕트가 일치하는 생산점을 찾을 거야. 그렇지? 자,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돼. 따라서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균형점은 이 점이 되겠지. 그렇죠? 요 점에서 이 독점 기업의 고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L 스타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아니고 완전 경쟁이었다면 고용량은 어디에서 결정됐을까? 여기 보세요.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었다면 그 기업의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가 뭐랑 만날 수 있었어? VMPL과 만날 수가 있었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산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이었다면 고용량은 어디까지 증가할 뻔했어? 이만큼까지 증가할 뻔한 거죠. 하지만 증가하지 못했지. 왜? 수요 독점이니까. 수요 독점이라는 말은 뭐야? 시장에서 그 노동자를 고용해주는 기업이 이 기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런 게 가능하나?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프로야구 리그를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 한국에서 박찬우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공을 아주 잘 던져. 예, 막 영어도 막 하면 2달 만에 바로 혀가 꼬이고 말이지. 얘가 막 돌려차기도 잘하고 막 그런 애야. 얘는 야구 아니면 안 되는 애야. 근데 한국에 프로야구 리그가 없어. 프로야구 리그는 미국밖에 없어. 그렇다면 어때요? 미국의 프로야구 협회는 어때? 박찬호에게 있어서, 박찬호와 기타 여러 가지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수요 독점적인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야. 그렇다면 완전 경쟁이라면 이만큼, 수요 독점이라서 요만큼의 노동 고용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요 노동 고용 하에서는 두 가지의 임금이 가능한데 W0라는 임금과 W1이라는 임금이 가능해.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이야. 나 말고는 노동자를 고용해주는 기업이 없어. 나는 노동자를 내 마음대로 주무를 힘이 있습니다. 시장을 지배할 힘이 있죠. 수요 독점인 기업이 L스타 한 단위 고용할 때 얼마의 임금을 주려고 하겠어? W0가 아니고 W1의 임금을 당연히 주려고 하겠죠. 그치? 줄 수 있어. 주어도 돼. 왜? 독점이니까. 그치? 그럼 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L스타 한 단위를 고용할 때 이 독점 기업이 얻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이득은 얼마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그치? 동시에 요점에서는 말이야,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의 한계 비용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독점 기업은 뭐 높이만큼만 주고 있는 거야? 노동의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만큼만 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가 뭘 의미해? 그 물건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 임과 동시에 생산자가 요 물건 한 단위를 팔기 위해서 최소한 지불받고자 하는 금액이잖아. 즉, 이 독점 기업 말이야. 자기가 이득 본 크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난 최소한 요거는 받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만큼만 주는 거야. 왜? 수요 독점이니까. 결국 이 수요 독점 기업은 말이에요. 이만큼의 임금을 줘도 전혀 손해가 아니지만 요만큼의 임금만 주고서 사람을 쓰고 있어요. 즉 이 높이만큼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지 요만큼의 임금 착취는 왜 발생했습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 독점적 착취의 피가 되는 것이야. 독점 발생했으니까 빨간색 면적 존재합니까? 당연하죠. 어디야? 이 면적만큼이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공급 독점의 생산물 시장과 수요 독점의 생산 요소 시장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L 여기 W 몇 번 그림과 몇 번 그림이야? 2번과 4번 그림. 그렇지? 2번과 4번 그림. 그러면 첫째, 우하향하는 VMPL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MRPL 곡선이 존재하고. 그치?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니까 이 독점 기업은 더 이상 수평의 노동 공급에 직면할 필요가 없죠.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에 직면하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에 직면하겠지. 그지?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돼요. 그치? 예, 따라서 균형점은 어디가 되는 거야? 이 점이 되고, 그치? 요 균형점 하에서 노동의 고용량은 L 스타가 돼요. 됐지? 이때 두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이라면 노동 고용량은 어디까지 증가했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과 개별 기업의 VMPL 곡선이 만나는 이 점까지 고용이 가능했을 뻔했을 것이야. 그 다음 L스타의 노동 한 단위를 고용할 때 임금이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W0와 W1과 W2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답해보세요. 이 기업은 지금 어떤 기업이야? 생산물 시장에서도 독점,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독점, 다 독점이야.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하겠지. 이 기업은 요 L스타 한 단위를 고용할 때 W0, W1, W2 세 가지의 임금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어떤 임금만을 지불하려고 해? W2라고 하는 요 임금만을 지불할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 기업은 지금 L스타 한 단위를 고용하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어? 이만큼의 이득을 얻죠. 따라서 이 기업은 W0만큼의 임금을 줘도 손해가 아니야. 근데 W2밖에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의 임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착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요만큼의 임금은 왜 격차가 발생했습니까? 요 높이는 뭐랑 같아? 요대로 오면 VMPL 곡선과 MRPL 곡선의 격차와 같아. 만약에 VMPL과 MRPL이 같았다면 요 임금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요게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생산물 시장이 공급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요게 공급 독점적 착취의 크기가 되고요. 여기 W1과 W2 사이의 임금 격차는 왜 발생했어? 요걸 고스란히 가져다 보니까 이 두 임금의 면적은 마지널 팩터 코스트하고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의 격차지. 이게 발생한 이유는 뭐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 독점적 착취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두 시장이 모두 독점이니까 빨간색 면적은 가장 커지겠죠. 예, 이만큼이나 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시장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